자, 우리 형법 선택형 이제 기출지문 정리 강의 한번 시작해 보시죠. 자, 4페이지입니다.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올해 이제 저도 기본 강의는 끝냈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 강의는 너무 힘들어요. 뭐 듣는 학생들 몇 명 없고 힘든데 하여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014년 이제 변실을 위한 이제 일정이 시작이 되는데. 이번에 꼭 여러분들한테 꼭 한번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아니 보니까는 시중에 금컷이라는 게 되게 이제 논란이 되더라고요. 너무 데자뷰가 돼. 우리 20 몇 년 전에 이렇게 보던 건데. 그래서 이제 금컷을 주장하는 금원장님, 저보다 이제 3년 후배지만은 얘들 사시할 때부터 잘 알았고, 사실 때도 이제 금컷 했었는데 그 의미는 없었어요. 사실이 1차, 2차 따로 있었잖아. 그래서 이제 1차 합격하고, 난 이제 2차를 또 주로 했었으니까 이제 사례를 주로 했었고. 근데, 아니, 무슨 이게 이렇게 학생들이 그것 때문에 뭐 저거 하고. 왜냐면 올해 출발이 전체적으로 시장의 움직임이 늦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분석했더니 작년에 비해서 금값이 좀 내려갔다. 그러니까 이제 시험 본 친구들이 뭐가 됐냐면, 합격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3월 달쯤에 시작하자 봐서. 우리 종합반은 작년보다 훨씬 빨리 이제 등록을 하는데, 근데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변시에서도 패러다임이 변했습니다. 이게 5회 6회까지는 1회부터 해서 5회 6회까지는 객관식이 합격을 주도한 게 맞아요. 객관식이. 근데 그게 변한 게 이제 6회 7회부터 지금 완전히 변했습니다. 제가 매년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종합반 학생들은 좀 지겹겠지만은 일순환 때 이 얘기 그대로 또 할 겁니다. 계속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저는 아무래도 사례 위주니까는, 사례 위주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는 객관식 위주로 갔을 때는 정말 힘이 없었거든요. 별별 일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왜 그런가. 근데 이제 7회부터 해서 사례 강의를 하면 좀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꼭 학생들한테 점검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1기부터 5기까지는 지금 법무부에서 채점을 하는데 사례를 한 3,000명이 응시하잖아요. 사례 점수를 어떻게 했냐면 전 과목입니다. 전 과목 사례를 어떤 식으로 채점을 했냐면은 수석 1등하고 그다음에 3점도 꼴찌. 이게 그러면 한 300점 아니가 1000점 이렇게 되겠죠, 사례가. 그걸 갖다가 평균 24점 내지 25점 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1회부터 한 5회, 6회까지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사례가 수석하고 전국 꼴찌도 한 20몇 점. 이거밖에 안 나다 보니까는 객관식이 합격을 주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객관식만 팠었거든요. 법무부에서는 이건 아니다. 그래갖고는 계속해서 이거 바뀌었죠.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제 그 종합반 하면은 3월 달부터 상담을 하거든요. 뭐 여러분들한테 이제 상담을 신청을 하는데. 그래갖고도 그러면 이제 우리 박 대리가 다 미리 사전 질문한 다음에 이제 이걸 갖고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요새 그런 거 상관 안 하대요. 자기 점수도 막 적는 거라. 점수도 이게 좀 그렇잖아요. 자기 점수려고 그래도 괜찮아 하더라고. 근데 여기만 봐도 요새는 한 과목에서도 그냥 무슨 뭐 전체 과목이 아니라 합산한 게 아니라 한 과목에서만 해도 30점, 40점 차이가 나버립니다. 완전히 그 1기부터 5기까지 패러다임이 깨져버렸어요. 한 과목 사례에서도 형사기에서만 해도 3점, 40점 차이. 전과만 합치면 200점, 300점 차이가 납니다. 사례에서는. 그 얘기도 뭐냐? 이미 이제 객관식은 그렇다고 어떤 합격의 주 요인이 되겠죠. 그러나 옛날에 비해 확실히 드러나고 사례가 앞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매년 해봐도 작년도 마찬가지고, 물론 객관식들 되게 신경 쓰지만은 그러나 사례에 비하면 덜하다는 것들. 아무래도 이제 사례가 훨씬 더 이제 중요하다는 거는 완전히 바뀐 건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객관식을 하겠지만은 그거는 명심하시고 들어가야 됩니다. 너무 이제 객관식만 몸 놓다가 실제로 보면은 8기 때인가요? 그때 유명했었죠. 139개 맞고도. 객관식 139개 맞고도 떨어졌거든요. 120개 이렇게 넘고 떨어지는 학생들 흔합니다. 왜? 사례, 백신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이니까는. 그런 일들은 흔하기 때문에 또 사례에서 얼마든지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상한 저기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어떤 학원 마케팅에 뭐 이런 것들이라는 걸 뻔히 아는데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물론 이제 객관식 합니다. 하지만은, 사례 신경 써주시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특징이
살해를 객관식을 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살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객관식을 하다가도 살해 얘기가 나올 거고 또 살해하면서도 또 객관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종합반을 하게 되면은 일수단부터 과목별로 그룹 레슨이라는 걸 합니다. 이제 강의 객설이 다 이렇게 뜹니다. 일수단 때 보면은 이제 강의가 끝난 다음에도 한 30분, 40분 정도 그룹 레슨을 하는데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 사례가 주관식 사례가 어떻게 객관식으로 나오는가 같은 쟁점인데 이것이 사례로 나왔다가 객관식 나왔다가 역시 또 객관식으로 나왔다가 사례로 나왔다가 이런 것들을 갖다 계속 이제 자료를 제공해 주면서 한 번에 사례와 객관식을 동시에 해라. 동시에 해라. 언제 뭐 현고만 하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나중에 저하고 사회관계 하시다 보면 놀랄 겁니다. 모든 쟁점을 두 줄에 끝내라. 왜? 이번에도 역시 또 지금도 뭐 시험 끝나고 오고 지금도 이행하겠지만은 나중에 이제 그 강의 시간에 도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형법뿐만 아니라 저 형소법 못합니다. 형법 뭐 강의도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하지만은 지금 형사기에서 형법과 형소법에 있어서 시간 안배, 시간 조정, 그 다음에 답안지 분량 조정. 작년 애들 처음 이거 CBT 해갖고 하니까는 뭔가 착각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시간이 널널하다. 컬레 소리 하지 말아라. 역시 시험 보고 와서는 시간은 역시 모자랐다. 엄청 모자랐다.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쭉쭉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는 오늘이 첫 강의니까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진도를 나가면서 그때 또 이제 부작위문 들어가면은 그때 사례 얘기도 좀 말씀드리죠. 먼저 4페이지입니다. 자, 법률주의. 우리가 이제 죄형법정주의 법률 없으면은 범죄도 없고 이제 형벌도 없다. 우리 뭐 민법상의 원리가 죄송합니다. 헌법상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5개 우리가 큰 세부 파생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 법률주의 가장 오래돼 있죠. 자, 1번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처벌 대상 확정한 경우 위임법의 한계를 벗어나 이제 무효가 된다라는 것들. 우리가 법률이 헌법의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 위헌 판단을 합니다. 이건 이제 헌법의 문제죠. 그러나 시행령이 모법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은 그 위법 판단은 대법원에서 합니다. 대법원에서 한다라는 것들. 따라서 시행령이 모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뭐가 됩니까? 어떤 확장해서 적용된다 그러면은 그 위법 판단은 이제 대법원에서 하게 되고 그러나 뭐가 됩니까? 어느 정도까지 확장은 대법원이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 위법 판단. 그러면 그것은 위임법의 한계를 벗어나서 무효가 된다라는 것들. 자, 2번. 자, 몇 조의 미수범 처벌한다는 규정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형법에는 25조, 26조, 27조에 미수범의 처벌 원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애미수는 임의적 감경, 그 다음에 26조 중지미수 필요적 감면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몇 조의 예비 음모는 처벌한다는 규정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는 것들. 왜? 우리 형법 28조에 예비 음모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비 음모는 첫 번째 이것도 이제 하나의 일반 규정이죠. 예비 음모는 처벌한다. 그 다음에 반드시 각 번조에 법정형이 반드시 규정돼 있어야 된다는 것들. 그런데 예를 들자면은 그냥 예비 음모는 처벌한다 이렇게만 돼 있고 법정형이 규정돼 있지 않다 그러면은 그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이게 지금은 개정이 됐습니다. 당연히 개정이 됐지만은 공직자선거법 위반 사항이었습니다. 과거 공직자선거법에는 예컨대 이 조항 위반의 예비 음모에 대해서는 처벌한다 이렇게만 돼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처벌하느냐? 몇 년이야? 그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떡하니 검사가 미수에 준해서 그랬더니 대법원은 야 미수와 예비 음모는 명확히 구별된다. 어떻게 예비 음모를 미수에 준해서 처벌할 수가 있는가?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이거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자, 이렇게 봤습니다. 자, 소급표 금지 원칙. 과거에는 범죄가 되지 않았던 행위를 미래에서 법률을 이제 규정을 하면서 과거로 이제 소급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처벌하는 것은 철저하게 이제 금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들. 먼저 한번 소급표 금지 원칙은 철저하게 법률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처벌 규정이죠. 그 다음에 형벌에 대해서. 그러나 형벌이 아닌 형사제재라도 보완처분 원칙적으로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 판례죠. 판례는 법률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판례법 국가 아니에요. 영국이나 미국처럼 판례법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도 성문법 국가이기 때문에 판례는 법률이 아니다. 따라서 판례 변경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소급표가 인정이 된다는 것들. 5번
회기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해서 처벌하는 것은 형법 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들. 과거에는 무죄로 봤던 판례가 갑자기 유죄가 됐습니다. 유죄가 됐던 게 무죄가 됐다 상관없다는 얘기죠. 판례도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당해 사건에 대해서 판례 입장은 변경될 수 있다. 근데 이제 완전히 과거의 계를 뒤집히면 대법원은 전원 합의체 판결을 따르겠죠. 전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들. 자,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같은 것도 이제 결국 보안 처분의 문제입니다. 자, 10번을 한번 보시죠.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과할 수 있는 특별 주조사항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한해서 부과할 수 있을 뿐 사회봉사 명령이나 수강 명령 대상자에 대해서는 이제 부과할 수 없다. 지금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특별 준수사항인데 여러분 이제 우리 아동 성폭행 누구 XX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보호관찰 지금 대상이 되고 있는데 특별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예컨대 집을 떠날 때는 몇 미터 밖을 떠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언제나 늘상 관찰 당국에 신고를 해라. 이런 특별 준수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보호관찰자에 대해서만 가능하지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이 경미하거든요. 이 대상자까지 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 대상자에게는 부과할 수가 없다라는 것들 한번 보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명확성의 원칙. 자, 11번. 행령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의 경우 명시적 규정이 없어도 과실범을 처벌할 수 있다. 틀렸죠. 명확성의 원칙. 우리 형법은 고의 책임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법은 원칙적으로 고의범만을 처벌하고 과실범은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을 때 한해서 예외적으로 처벌을 한다라는 것들. 따라서 과실범에 대해서 명시적인 처벌 규정이 없다라면은 원칙적으로 과실범은 처벌할 수 없습니다. 민법은 무과실 책임이죠. 형법은 고의 책임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고의범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고 그렇다면 과실범은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을 때 안에서 예외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라는 것들. 이게 사실관계가 지금 찜질방에서 이 양반이 이제 술 먹고 찜질방에 들어가서 사우나에서 이제 땀을 빼다가 술 먹고 좀 땀을 빼면은 이게 이제 술이 좀 깨거든요. 저도 그런 적 많았습니다. 몰래 그 찜질방 뒷문으로 살짝 빠져나가서 술을 더 먹고 들어와서 사우나에서 또 땀을 빼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럼 그 찜질방 직원들 어떻게 뒷문을 몰래 빠져나가서 술 마시고 들어온 거를 발견을 이제 못했는지 아닌데 그걸 과실 인정되겠죠. 또 어떻게 그걸 일일이 단속을 하겠습니까? 손님이 무슨 공안 시설도 아닌데.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이 직원들에게 과실범 처벌 규정도 없다. 그렇다면 과실범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4번 유추해서 금지 원칙. 우리가 대형법정주의에서 가장 판례가 많습니다. 유추해서. 그러니까는 A라는 사례에서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B라는 사례에서는 처벌 규정이 없는데 A, B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렇다면 이때 유사성을 근거로 해서 A에 대한 사항을 B에 대한 사항으로 적용할 수 있다. 형법은 철저하게 금지했죠. 민법은, 사법은 뭐 상관없습니다. 사법에서는, 형법에서는 철저하게 금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들. 자, 12번. 지금은 이 규정도 개정이 됐어요. 역시 공직자선거법. 자, 공직자선거법상의 자수를 범행 발각전에 자수의 격으로 한정풀이하는 해석은 유추해서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지금은 개정이 됐는데 이 공직자선거법상의 이해 유도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지금 뭐 총선 일만 안 남았죠. 그런데 이제 이해 유도라는 게 이번에 내가 당신 때문에 표가 갉아먹게 됐는데 당신이 좀 이렇게 사퇴해 주면은 당신 표가 나한테 온다. 그러면 내가 이제 잘 봐주겠다. 아니면 뭐가 됩니까? 돈을 갖다 준다는 얘기죠. 이해유도죄, 공직자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규정이 무지하게 유리했었습니다. 형이 필요적 면제, 무조건 이해유도죄를 범한 다음에 자수를 하게 되면 무조건 필요적 면제가 됐었습니다. 너무하거든요. 이게 안양시 시의 선거입니다. 안양시 시의 선거인데 공직자선거법 위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발각돼 갖고도 지금 뭐가 됩니까? 수사가 들어갔는데 검거 직전에 자수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필요적 면제를 해야죠. 그러니까 진짜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이제 원심에서는 뭐가 됐냐면은 그렇다면 이렇게 유리한 규정은 싸가지 없는 놈. 아니 검거 직전에 자수한 놈 싸가지 없잖아요. 싸가지 없는 놈한테는
그러니까 주일이 나쁜 사람한테는 이런 유리한 규정을 적용해 줄 수 없다. 그래서 반드시 자수는 공직자 선거법상의 자수는 법명 발각전으로 제한이 된다. 이랬더니 이제 대법원에서 야, 형법상 자수라는 거는 범행 발각 전을 불문하고 자수야. 범행 발각 후에도 자수는 자수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걸 갖다가 범행 발각 전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유추해서 금지 원칙이 가장 지금 기피하는 것들, 방어하는 것들 뭐가 됩니까? 가벌성의 확장이거든요. 형법은 가벌성의 확장을 참지 못합니다. 가벌성의 확장이 되는데 이거는 쉽게 말해서 뭐가 됩니까? 지금 적용 범위를 축소했죠. 축소해서 그랬습니다. 확대해석이 아니라 축소해서 그랬더니 가벌성이 확장됩니다. 이거는 결국 유추해석과 동일하다. 따라서 절대 허용할 수 없다라는 것들. 지금은 개정이 됐습니다. 13번은 반대요. 위법성 조각 사유와 책임 조각 사유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규정을 제한적으로 유추하는 것은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반대로 뭐가 됩니까? 위법성 조각 사유나 지금 책임 조각 사유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든요. 이걸 갖다 축소 적용하게 되면은 그만큼 유리한 것이 불리해지겠죠. 불리해진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가벌성이 확장된다. 가벌성이 확장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인정될 수가 없다. 작년 2023년에 또 이걸 또 확증하는 판례가 또 신판례가 나중에 이건 뭐 3개년 판례에서 한번 보시면은 되겠죠. 자, 그러한 경우들. 14번 한번 보시죠. 자, 형법 110조 2항에서 말하는 실화죄입니다. 지금 우리 형법 170조 2항 실화죄에서는 자기 소유의 일반 건정을 그 다음에 일반 물건에서 과실로 불을 지르게 되면은 과실로 이제 불이 뭐가 됩니까? 불이 붙게 되면은 이럴 때는 지금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166조나 167조는 뭐냐면은 방화죄입니다. 실화죄는 과실로 불을 지르는 거고 방화죄는 고의로 이제 불을 지르는 거죠. 그러면은 형법상 자 실화죄가 중요하겠습니까? 방화죄가 중요하겠습니까? 형법적 중요도는 당연히 방화죄에 더 있겠죠. 근데 현행 형법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이 시간에도 지금 방화죄는 자기 소유 일반 물건 방화죄는 뭐가 됩니까? 자기 소유 타인 소유 불문하고 일반 물건 방화죄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화죄는 자기 소유 일반 물건 실화죄는 처벌 규정이 있는데 타인 소유 일반 물건 실화죄는 지금도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지금도. 아니 그러면은 첫 번째 방화죄가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기 소유 일반 물건, 타인 소유 일반 물건을 비교해 보면은 타인 소유 일반 물건이 더 중요하겠죠. 그런데 자기 소유 일반 물건 실화죄는 처벌 규정이 있고 타인 소유 일반 물건 실화죄는 처벌 규정이 없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대법원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실화죄에서 일반 물건이라면 자기 소유, 타인 소유 불문하고 일반 물건. 자, 이렇게 해석을 했을 때 이러한 해석이 유추 해석이나 몇 밑에 줄 확장 해석이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이러한 경우는 유추 해석이나 확장 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 사실 간단한 판례입니다. 근데 여기 아주 객관식은 안 나왔는데 작년 여기 이제 사례라서 그건 아니었는데 작년 이상하게 그 법전전 모의시험 몇 월 달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2024년 법전전 모의시험에서 이게 사례로 나왔었습니다. 이게 왜 뜬금없이 사례로 나올까? 그래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1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변시 9회인데. 자,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 정번.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교부한 행위를 부실기재 공정원범 행사죄에 해당하는 해석하는 것은 형법상 금지되는 유추해석에 해당된다. 즉 공정증서 원본에는 공정증서 정본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본은 원본을 한번 복사한 겁니다. 카피 뜬 거. 그러니까 원본은 법원에서 작성한 원본 그 자체죠. 그걸 갖다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 이제 서초동 가시면은 다 출력을 해서 검사를 한번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피고인이 갔겠죠. 그러니까 변호인도 한번 받아가. 그게 정본이 됩니다. 정본은 원본을 카피 뜬 거. 복사본은 원본이 절대 될 수 없겠죠. 따라서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 여기에는 정본은 절대 포함될 수 없다라는 것들. 자, 19번. 승객이 탑승한 후 근데 제가 지금 여기에는 그걸 안 달았는데 이번에 보니까는 그 2022년도인가요? 우리 그 법전협에서 과목별로 이제 표준 판례를 선정했지 않습니까? 형법, 이거 2판입니다. 지금 1판 이제 끝났고 2판인데 형법은 498전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에도 못했는데 기본서라든가 이제
사무대 안기장 강의했는데 거기에는 표준 판례에서 표준 표시 다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표준 판례에서 객관식이 많이 출제가 됐더라고요. 물론 중요한 판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정을 했겠죠. 나중에라도 그거는 우리가 그 법정연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갖고는 공직을 보면은 거기서 다 다운로드, 저도 거기서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PDF로 다운로드를 해주더라고요. 거기다 목차 정도만 보시면은 뭐 형식적으로 이제 선정된 판례들도 있는데 꽤 중요한 판례들이 이번에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요 놈도 그 표준 판례 선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중요도가 있어서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땅콩 회항 사건이죠. 땅콩 회항 사건인데, 자, 어느 항공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우리 국정항공기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해서 문을 열 때까지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는 항공보안법에서 정한 항로에는 이제 포함되지 않는다. 활주에 들어가서 활강을 하는데 회항을 해라, 빠꾸 해라. 그러면 그거는 뭐가 됩니까? 항공보안법 위반이 되겠지만은 활주에 들어가기 위해서 슬슬 이제 들어가겠다. 그 정도 갖고는 아직 항로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항로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항공보안법에는 이제 위반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봤습니다. 8페이지로 넘어가죠. 21번. 근데 요새 이것과 관련된 그 판례들이 꽤 많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출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안 왔고, 그러나 요거는 3기년 판례에서 보셔야 되는데, 먼저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 사이트로 접속해 놓을 수 있도록 링크하는 것이 음란 정보의 전시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에 위배가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단순히 링크만 했는데 이 사이트에는 음란물이 없어요. 근데 이제 친구 사이트 갖고 링크를 해놨습니다. 클릭하는 순간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음란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링크로 해갖고도 음란 사이트를 접속할 수 있게끔 해놨다. 이것을 우리가 공연 음란죄에 있어서 전시죄로 볼 수가 있겠는가? 공연 음란물 전시죄로 볼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 얼마든지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렇게 보는 것이 죄형법정죄에 절대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었습니다. 클릭 한번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요거는 이미 다른 판례들은 12회 때 작년에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어떤 음란 동영상을 보내야 되는데 카톡으로 보내는데 링크 수법으로 링크를 하게 되면 그 음란 동영상 보내는데 누구에게 피해자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당연히 12회 때는 사례에서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걸 보냈다. 그랬을 때 일단은 링크 수법에서 보내는 것도 일단은 제공에 해당되는가. 그 자체로는 상관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번에 새로운 판례들이 뭐냐면 여기는 없습니다. 상계형 판례에서 봐야 되겠지만은 이게 아청물입니다. 아청물 같은 것을 갖다가 아청물, 음란물 소지죄, 아청물 소지죄. 그러면은 성인물은 지금 현재 소지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성인 음란물은 소지죄는 처벌하지 않는데 아청물은 소지행위도 처벌합니다. 그래서 최신 판례 보면은 문제는 뭐냐면은 예컨대 아청물을 갖다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에 접속을 했다는 겁니다. 아직 다운로드 받지 않았다. 그거는 소지가 아니라는 얘기죠. 2000 최근 판례입니다. 또 하나가 요새 이제 큰일 났잖아. URL. 특히 요새 이제 조이금 같은 거. 그러니까 무심코 친구 부모님이 돌아가셨네. 그래갖고 눌렀으면 그냥 쫙 퍼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새 무슨 이렇게 조이금 이런 것들도 이제 누르기도 무서운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URL을 아직 안 눌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지 않았다. 그러면 그건 아직은 소지죄가 아니다. 최근 판례들입니다. 아주 첨단 판례들인데 나중에 이제 그거는 이순환 3개년 판례에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24번 법정 소동죄 등을 규정한 형법 138조에서 법원의 재파의 헌법재판소 심판을 포함시키는 해석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 해석이나 유추 해석에 해당해서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법원행시 이렇게 40회 올해가 42회인데 올해 법원행시 마지막입니다. 객관식은 법원행시는 올해가 마지막이고 이제 내년부터는 법원행시 이제 1차도 그냥 피셋입니다. 피셋 이거 우리 리트하고 똑같죠. 이제 피셋으로 넘어갑니다. 40회 41회는 작년 재작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최근 판례입니다. 최근 판례인데 법정 소동죄에서 법정은 당연히 우리 이제 법정이죠. 우리 대법원의 우리 이제 법원의 법정. 그런데 이 법정의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갖다가 헌법재판소 법정 안구동에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 요거를 포함시킬 수 있냐고 그랬더니 아니 헌법재판소의 법정도 당연히 법정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헌법재판 과정에서 소동을 피우면은 당연히 법정 소동죄로 얼마나 처벌할 수 있고 이것은 절대 확장 해석이다 유추 해석이 될 수가 없다. 따라서 이건 틀린 지문이 되겠죠. 25번 요 판례가 작년에
6월입니다. 육모 법전년 모의고사 육모에서 뜬금없이 이제 출제가 됐는데 최근 판례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요거 14회 때 객관식으로도 출제가 될 수 있는데, 자, 동성 군인 사이의 학문 성교나 그 밖에 이하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을 보기 어려운 경우라도 동성 군인과 합의에 따라 성행위를 현행 규정 적용의 성적 요소 배제 사유로 파악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액에 대해서는 군형법 96조의 6, 92조의 6 동성 군인 사이에 성추행이 적용된다. 틀렸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군대 갔다 온 남성들이라면은 저도 뭐 제대한 지가 벌써 얼추 이제 한 41년 되는 것 같은데요. 41년 되는 것 같은데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자면은 군대 생활 내부반 같은 데에서 이런 어떤 성저촉이 있으면은 이거는 소위 말해서 92조, 이거 군형법 92조 무섭습니다. 소위 말해서 동성 군인 간의 이제 성추행 또는 이제 뭐가 됩니까? 강간 등으로 해서 엄격하게 처벌받습니다. 그러는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장교들입니다. 장교들인데 자기의 그 뭐가 됩니까? 지금 일과 종료 후에 장교 숙사에서 장교기 숙사죠. 장교 숙사도 뭐 일반 상병들의 멤버하고 다르죠. 우리 때 삐옥큐라 그랬었는데 장교 숙사에서 동성군인 간의 합의에 의해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우리가 지금 우리 군형법으로 해서 동성군인 간의 거시기로 해서 이제 처벌할 수가 있지 않을 때 그것까지 우리가 간섭할 수는 없지 않느냐.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과잉금지의 원칙인데 우리가 학부 때는 이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90년대 이후에 형법교사에 이제 들어가는데 과잉금지 원칙은 사실 우리가 공법에서 늘상 적용되는 비례성의 원칙하고 똑같습니다. 비례성의 원칙. 나중에 우리 이따가 보시죠. 이따가 우리 위법성 조각서에서 이제 비례성의 원칙 이것들이 다 이제 적용이 됩니다. 바로 과잉금지 원칙은 이제 비례성의 원칙인데 문제는 26번. 자, 뇌물죄적으로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적용 범위가 확대가 된다는 거죠. 어떻게? 공무원은 아니지만은 공무원과 비견될 정도로 중요한 공직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공기업. 모든 공기업 직원이 아니라 공기업에서 3급, 과장급 이상 직원들. 그 정도면 공무원에 준할 정도의 공익성이 있다. 근데 이게 더 넓혀집니다. 그러더니 이게 뭐냐? 축협, 농협, 축협, 수협에 있어서 일정 협의 그 직원들 여기까지 넓혀지더니 그 다음에 이제 태권에는 이게 도정법이 됩니다. 도시정비에 관한 무슨 법률 도정법에 의해서 바로 주택 재건축조. 그러니까 서울 같으면 바로 뉴타운이죠. 지금 제가 노원구 사는데 노원구도 지금 완전히 재건축 들어가는데 문제는 시공비가 너무 올라갔거든. 과연 재건축이 이루어질까? 근데 노원구 거의 한 70% 이상의 한 30% 이상의 노후 지역이기 때문에 재건축이 들어가는데 강남 이쪽도 뭐 어마어마하단 말이죠. 근데 노원구는 이제 추가 부담비가 한 4, 5. 그건 어떻게 되느냐. 근데 강남은 10억, 그래도 뭐 추가 부담금 내겠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여기서 선출직 임원들, 조합장, 부조합장, 각종 이사, 뭐 감사 같은 임원들, 이 사람들 선출직, 진짜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강남 같으면 몇 조 원입니다. 이거 뉴타운 사업이 강남 같으면 몇 조 원. 그러면은 틀림없이 공무원에 준하는, 아니 공무원의 공익성을 능가하는 어떤 공공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선출직 임원들에 대해서는 지금 뭐가 됩니까? 공무원에 준해서 뇌물죄 주체가 될 수 있고 이렇게 해석한다 그래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게 전혀 아니다. 위반된다고 해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법의 이제 적용 범위. 근데 오일 강의에 비해서 좀 시간이 너무 없고 양이 너무 많습니다. 혹시 뭐 이따 하다가 한 10분 정도, 그 정도는 조금 강의가 늦게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형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인데 워낙 자주 출제가 됩니다. 시간적 적용 범위. 자, 1번. 작년 12회 때 출제가 됐는데 이런 질문도 예사롭지 않게 그냥 바로 출제가 됩니다. 형법 1조 1항의 행위시란 범죄의 종료시. 범죄의 종료시. 그럼 우리가 지금 형사소송법상 범죄가 종료되면 뭐가 시작되죠? 뭐가 개시가 되죠? 공소시효가 개시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범죄가 종료가 됐을 때 그때까지만 행위시로 보고 그때까지의 형법. 그 다음에
범죄가 종료된 다음에 형법이 개정됐다. 그때서 개정 형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법, 우리가 국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시법, 바로 범죄의 종료시를 의미한다라는 것들. 자, 2번. 이게 두 번이나 객관식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죄가 되지 아니었던 행위를 구성요건 신설로 포괄일죄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경우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 행위에 대해서 신설된 법규를 적용해서 처벌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습 강제추행죄가 시기행되기 이전의 범죄지 강제추행죄는 습벽에 의한 것이라도 상습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고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2013년이 기준이 됩니다. 2013년에 이때 친고죄에서 큰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친고죄가 폐지가 됩니다. 그때까지 강간죄나 강제추행죄, 친고죄였었거든요. 2013년에 이 친고죄 규정이 폐지가 되면서 이제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강간죄나 강제추행죄 등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때 일단 강제추행 범행을 한번 했어요. 2013년 이전에. 근데 이때 또 2014년 이후에 신설이 된 게 상습 강제추행죄가 신설이 됐습니다. 상습 강제추행죄가 신설이 돼 갖고는 이렇게 상습적으로 강제추행을 하면은 전체로 해갖고는 상습 강제추행 가중처벌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처벌 규정이 신설이 되면은 이것은 미래를 향해서만 효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놈이 이렇게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했는데 그 이전에 한 2012년 이때 강제추행하는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것도 이렇게 싹 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를 엮어서 하면 요것도 가중처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다. 왜? 소급의 음절지. 지금 우리 형법 1조 1항은 소급적 금지 원칙을 갖다가 이걸 형법에다 박아둔 거거든요. 어떻게 소급적이 가능하게 되고, 이건 소급적형이죠.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이때는 뭐가 됩니까? 형법에 상습 강제추행죄라는 구성력이 없던 시절이죠. 그러면 상습 강제추행죄를 처벌할 수 없다. 어떻게? 강제추행죄로만 처벌하라. 근데 뭐 이거 소송법에 제가 빠뜨렸지만은 밑에 했는데 우리가 형사소송법과 관련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소송 조건도 만약에 그때 소송 조건이 있다면 그 소송 조건에 따라 된다. 무슨 얘기죠? 2012년에는 이게 강제추행과 친고죄니까 그때 피해자가 고소가 있어야만 그 얘기를 처벌할 수 있다. 요거는 그때 형법에 따라서 형법이나 형사법에 따라서 처벌해라. 이런 부분들 근데 두 번이나 출제가 됐습니다. 3번, 세 번이에요. 종전보다 가벼운 형으로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에 개정된 법의 시행 전에 범죄에 대해서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더라도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국법에서는 이 범죄가 무거웠었습니다. 신법에서는 이 범죄가 형이 감경이 됐어요. 7년에서 5년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랬는데 신법의 부칙에서 뭐를 규정했냐면은 지금 국법이 적용될 당시에 범했던 범죄에 대해서 유리한 신법이 아니라 불리한 국법을 적용해라. 부칙에 이렇게 규정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부칙도 이거 조문이에요. 부칙도 신법의 부칙도 이건 틀리면 조문이 됩니다. 그러면은 부칙도 엄연한 조문이 되기 때문에 부칙에 따라서 유리한 신법이 아니라 불리한 국법을 적용한다. 전혀 문제 없다는 거죠. 전혀 문제 없다. 따라서 요놈은 요 마약법 위반이거든요. 마약법 위반 같은 죄질이 나쁜 범죄에 대해서는 유리한 신법이 아니라 불리한 국법을 적용해라. 그 부칙에 규정되어 있다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왜? 철저하게 죄형법칙 원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자, 4번 같은 경우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더라도 혁이 중하게 변경되는 경우나 혁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1조 2항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합니다. 행위시법은 뭐가 됩니까? 어떤 원칙이 됩니다. 그랬더니 기본적으로 1조 2항 재판시법 이거는 행위자에게 형이 유리하게 변경됐을 때 그래서 법률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법률의 변경. 그랬는데 유리하게 변경됐을 때 이제 금방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전혀 유리해지지 않았다, 똑같다, 아니면 오히려 불리해졌다. 그럼 원칙에 따라서 행시법주의, 1조 1항에 따라서 행시법주의가 적용이 된다는 것들. 5번. 자, 기소된 공소사실이 위헌 판단받지 않습니다. 자, 과거 가장 최근에 뭐 있었죠?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통죄 같은 경우들 위헌 판단받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소급해서 과거 간통죄 처벌해. 물론 이제 그 전에 합헌 받았을 때 거기까지 2천 몇 건이라고 그러더만요.
거기까지는 죄다 뭐가 됩니까? 무죄가 돼버립니다. 따라서 위헌 판단을 받게 되면 당의 행위는 뭐가 돼요? 무죄가 된다는 것들. 그러다 6번 이건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형법 1조 3항입니다. 조문. 재판 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는 것들. 재판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됩니까? 법률이 변경돼 갖고는 이것이 더 이상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미 대법원 확정됐거든요. 어쩔 수 없죠. 그때는 형 집행을 면제한다. 조문입니다. 형법 1조 3항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한번 보시죠. 자, 포괄 일죄로 되던 계획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유에 걸쳐서 행해진 경우 신구법의 법적에 대한 경중을 비교해서 법 적용이 가벼운 법을 적용해서 포괄죄로 처단해야 된다. 틀렸죠. 틀린 지문입니다. 딴 데는 많이 나왔는데 실제 본 시험에서 딱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자, 이게 구법이 있고 신법이 있는데 구법이 있고 이제 신법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포괄죄로 이제 이렇게 걸쳐져 있습니다. 동정범죄를 이렇게 반복하고 상습범 처벌규칙에 있으면은 이렇게 포괄죄로 이제 겹쳐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은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의하면은 언제 이 범죄가 종료가 됩니까? 이 범죄는 최적의 시점, 여기서 범죄가 종료가 됩니다. 최적의 시점에서. 그러면은 범죄가 종료됐을 때 적용 법조는 신법이죠. 따라서 이때는 제3의 원칙, 신법이 행시법이 됩니다. 다시 한번 구법이 행시법, 그 다음에 신법은 그러니까 행시법은 구법, 그 다음에 재판시법은 신법. 이게 2대 원칙이죠. 하나가 더 들어옵니다. 그런데 행시법인데 신법이 된다는 얘기죠. 바로 이 원칙. 왜? 포괄죄에서는 신법과 구법에 걸쳐서 이 포괄죄가 걸쳐 있다. 이런 경우는 아주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뭐가 됩니까? 이 회계 종료 시법은 마지막 회계 종료 시점. 이때 적용됐던 법은 신법이죠. 따라서 신법이 곧 행시법. 그렇다면 이때 구법과 신법의 형 경중을 비교해 볼 필요도 없이 형법 1조 1항에 따라서 행시법이 신법을 적용하면 된다. 신법 적용하면 된다.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더 나와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시간적 적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자, 11번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솔직히 올해 이거 객관식 출제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출제 안 됐더만요. 작년에 법원행시도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법전은 모의시험도 출제가 됐는데, 무려 세 지문이나 출제가 됐는데, 올해 출제는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14일을 한번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법률의 변경. 그 전까지는 우리가 법률의 변경이 있게 된다. 처벌조항이 삭제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면소 판결을 해주게 됩니다. 면소 판결을 해주게 되고, 근데 우리 대법원은 이걸 동기설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알 필요도 없습니다. 동기설이라 해갖고는 이게 형법 1조 2항에 따라서 이때는 뭐가 됩니까? 면소 판결을 해줄 수 있는 경우. 근데 이때 대법원이 뭐가 됩니까? 이 기준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사태 변화다. 그러면은 이때는 뭐가 됩니까? 설사 처벌조항이 삭제됐다, 유리하게 변경됐더라도 그냥 뭐가 됩니까? 이미 삭제된 구형법을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뭐가 됩니까? 어떤 법적 견해의 변경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삭제가 됐었다. 그럴 때는 이제 면소 판결을 해주라. 이렇게 나눠서 됐거든요. 바로 이 판례에 의해서 전원합의자 판결입니다. 대법원이 동기설을 그냥 날려버렸습니다. 동기설을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법률의 변경이 있게 되면은 무조건 뭐가 됩니까? 유리한 신법을 적용해서 이때는 면소 판결해줘라. 이것이 대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세부 원칙들이 또 있습니다. 밑에도 이거 갖고는 안 돼요. 기본서라든가 이제 형법 암기장 같은 데는 아주 5개를 이제 요약을 해놨는데 먼저 한번 보시죠. 11번. 형벌 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법 1조 2항 신법 우선주의와 형사소송법 326조 면소 판결 그 중에서도 제4호입니다. 범죄 후에 법령의 개표로 형이 폐지됐을 때가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는 일단은 법률의 변경에 의해서 형이 폐지가 되면은 문제는 뭐가 됩니까? 무조건 면소 판결을 해주라는 겁니다. 근데 해설 한 번만 보세요. 해설.
해설 보시면은 1번이 지금 이 내용입니다. 1번이. 근데 거기 동그라미 2번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이 있는데 자, 더 나가서 2번, 동그라미 2번. 형벌법규가 대통령령, 청정 불용과 같은 법률 명령이 아닌 고시 등 행정규칙, 행정명령, 조례 등의 구성령의 일부를 습관 내지 위임한 경우에도 이러한 고시 등의 규정이 위임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형벌법규와 결합해서 법령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이때에도 역시 본조항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법령에 부속된 하위법령들, 그러니까 각종 시행령들 이것도 그대로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시행령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는데 자 3편 거기 2번이 요지 2번입니다. 한편 법령이 개정 내지 폐지된 경우가 아니라 수로 유효 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해서 효력의 상실 예정하고 있던 법령이 그 유효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게 뭐라 그랬죠? 우리 형법에 지금은 뭐라 합니까? 한시법.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런 경우를 갖다가 형법 교과서 큰 목차를 한시법의 적용 범위라고 이렇게 잡았었습니다. 한시법의 적용 범위. 그래서 이 이론을 법리를 적용했었거든요. 근데 대법원이 이번에는 명시적으로 한시법은 뭐가 되죠? 이 법은 몇 년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도 며칠부터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다. 이게 한시법이죠. 근데 과거에는 한시법에 대해서 이런 법리를 적용했다는 겁니다. 대법원이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건 일반적인 법률의 지금 변경에 대해서 적용하고 한시법은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법률의 변경에 적용되는 영역이 아니다. 따라서 한시법에 의해서 몇 월 몇 시까지 적용된다. 근데 그 법에 그걸 위반했습니다. 근데 법은 폐지가 됐죠. 그래도 이제는 뭐가 됩니까? 폐지된 한시법에 의해서 처벌하라는 얘기입니다. 저게 이제 벌게 효력이 됐습니다. 한시법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가 됩니까? 이 원칙이 적용 안 되고 폐지된 한시법에 의해서 한시법을 갖다가 법령을 위반했는데 문제는 폐지가 됐습니다. 재판받을 당시에 폐지됐다. 상관없다. 그래도 뭐가 됩니까? 그냥 폐지된 한시법에 의해서 처벌해라. 그 원칙을 지금 명확히 놨습니다. 이 원칙들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형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고 형법의 장소적 적용 범위 네 가지가 있죠. 속주의원칙, 속인주의, 그 다음에 뭐 기국주의라든가 그 다음에 세계주의 같은 것들 다 있습니다. 이번에 여기서 객관식에서 많이 출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13회 때 먼저 14번 한번 보시죠. 미국인 A가 한국인 갑으로부터 주미 한국 대사관 영사에게 청탁해서 갑의 아들 을의 병역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울에 있는 A의 사무실에서 그 경비 명목으로 위와 2만 달러를 교부받았다.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 어떤 행위든 결과든 하나만 우리 한국 영토에서 일어나게 되면은 행위든 결과든 또 행위도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의 행위든 한국 땅에서만 그 범행이 있다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무조건 속지주의에 따라서 우리 형법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 뇌물수수행위든 알선수재죄입니다. 그래서 이 알선수재행위는 우리 땅에서 일어났는데 어디? 가깝습니다. 여기 강남구 삼성동에서. 알선수재행위는 강남구 삼성동에 있었지만은 죄송합니다. 수재행위는 그러나 알선행위는 미국 LA에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소위 말해 이제 국제 변호사인데 한국에도 그 변호사 삼성동에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우리 교포죠. 교포인데 이제 국적은 미국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새도 모르겠습니다. 미국 유학 비자 발급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데 이때 어려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가 안 되니까 일단 우리나라 귀국했다가 다시 비자 받고 미국으로 출국해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미국 비자 받는 게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니까 귀국하지 말고 어떻게 미국에서 그냥 비자 연장하게끔 좀 도와달라. 그래서 삼성동에서 수재얘기를 하고 알선에게 미국 LA에서 했던 겁니다. 수재얘기 우리나라에 있었죠. 얼마든지 이 미국 변호사 우리 형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다는 것들 바로 이제 구분이 됐고요. 15번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미국 라스베가스 호텔의 카지노에 가서 현금을 칩으로 바꿔서 도박을 한 경우 형법상 도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속인주의죠. 속인주의. 자, 대한민국 국교가신자가 세계 어디에서 범죄를 해도 속인주의에 따라서 우리 형법으로 그 사람을 얼마나 처벌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강원랜드에서만 카지노가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라스베이거스 20만 달러 무려 20만 달러 이제 노름을 했거든요. 카지노를 했다. 판결이 도박죄 우리 형법에 의해서 처벌된다는 것들. 16번 자 속지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 공모 공동 정범의 경우 공모지도 범죄지. 그렇죠. 공모를 했다. 바로 이 동네입니다.
바로 이 역사함도 저 긁어 리즈 칼튼 올 때 커피숍에서 마약 밀수입을 갖다가 영국인이 한국 사람과 공모를 했거든요. 그럼 공모지도 법행지 속주에 따라서 이 영국인을 갖다가 마약법 위반으로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는 것들. 19번.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인신매매죄 등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우리 형법의 관련규 적용. 이번 14배 때도 나왔습니다. 세계주의. 그래서 우리 형법은 인신매매죄에 대해서 형법 각식의 인신매매죄에 대해서 세계주의를 갖다가 규정해 놨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 어디에서는 인신매매 범죄가 있으면 이론상, 법리상 우리 수사관들의 투입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안 하겠죠. 실제로는 안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맨날 예를 들게 리암 니슨 형님 나왔던 테큰이라는 영화. 리암 니슨의 딸이 파리에서 루마니아 인신매매 조직에 납치되지 않습니까? 형님이 탁 해갖고 완전히 다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우리 수사관들이 가서 그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범죄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들어갈 리는 없겠지만. 그래서 인신매매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형법에 세계주의가 관철되어 있다, 규정되어 있다. 이번에 또 나왔었습니다. 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20번인데, 요게 형법 제6조입니다. 국민보호주의입니다. 중국 국적의 조선족 선적이 니카라과 또는 파나마 선적인 원양어선, 현대 상속 선적이지만 선적은 파나마 또는 니카라과. 그러면은 우리 기국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페스카모 선사계에서 한국의 선작을 비롯해서 무려 우리 한국 사람은 13명인가를 살해했습니다. 13명 살해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갖다가 처벌할 수 있는가 그랬더니 송인주의. 주국적자이기 때문에 송인주의가 적용 안 됩니다. 이때는 형법 제6조 국민보호주의. 전 세계 어디에서든 우리 국민에게, 대한민국 국민에게 범죄를 저진 자는 우리 형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죠. 그래서 국민보호주의에 의해서 처벌되고, 이게 주동자 2명은 사형이 선고됐다가 20명 가서 감형된 지금도 무기징역으로 복역 중이죠. 실제로는. 자, 그 다음에 22번, 23번, 24번은 같은 법리입니다. 먼저 23번,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데, 23번 캐나다 시민권자 애가, 역시 제 캐나다 국표. 그래서 국적은 캐나다입니다. 캐나다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위조 사문서를 행사했다는 내용으로 기소가 된 경우, 이는 외국인의 국외범으로서 우리나라의 재판권이 있으므로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한다. 24번 한번 보세요. 중국인이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해서 중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총영사가, 북정 주재 우리 총영사관에서 그곳에 비치된 여권 발급 신청서를 사무소를 유지했다는 겁니다. 행사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 사람을 사무소 위조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답은 23번 해설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각종 22번 같으면은 사인 위조죄, 23번, 24번은 사무소 위조죄인데 바로 문서죄입니다. 사회적 법위가 난 죄.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법익은 뭐죠? 그 사회 공공연신형. 어느 사회? 캐나다 사회다, 중국 사회. 즉 우리 형법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이 그 범죄 직접적인 피해자일 때만 적용됩니다. 근데 이건 사회적 법위가 난 죄, 문서죄. 그렇다면 그 사회는 캐나다 사회, 중국 사회. 중국 사회나 캐나다 사회가 직접적인 피해자지, 우리 국민은 간접적인 피해자랍니다. 우리 국민은 간접적인 피해자니까는 이때는 우리 형법이 적용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내용은 23번 해설에 있습니다. 이거 캐나다 23번에 있고, 여기 볼트체로 처리해놨죠.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할 때, 근데 우리 국민의 법익은 간접적으로만 침해당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형법의 적용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24번이 이번 14회 때 객관식으로 또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한번 보세요. 우리 형법은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형의 산임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틀렸죠. 이게 개정이 됐습니다. 2016년인가. 과거에는 임의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개정을 해서 필요적으로 무조건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만 한답니다. 그렇게 개정이 됐다는 것들. 자, 18페이지.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네요. 자, 18페이지 범죄 체계론. 가끔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2번 같은 경우 6회 때 나왔는데, 일반 물건 방화죄, 구체적 위험범, 공공의 위험의 발생은 구체적 위험범에 있어서 이러한 공공의 위험 발생되고 고의의 인식 내용.
따라서 반드시 이것을 인식해야만 처벌할 수 있다라는 것들 이런 거 한번 보시고요. 자, 19페이지 법인범죄입니다. 회계 주체가 법인범죄. 그랬을 때, 자, 5번.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자연히 한 행위에 대해서 양벌 규정을 적용해서 법인을 처벌할 수 없다. 조금 이 판례가, 아니, 기소가 된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일종의 이걸 인정하면 뭐가 되면 연좌제가 돼버립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자연인으로서 범죄를 범했어요. 전과자입니다. 법인을 설립했거든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아니, 전과자가 법인을 설립해서 그렇다면 전과자도 그럼 양벌 규정 처벌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니 자연인에서 철받은 거 법인을 법적 전혀 별개의 그 인격체인데 어떻게 그걸 처벌할 수가 있는가? 아니,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단은 너무나 당연한데 기소된 거 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 대법원도 있을 수가 없다. 자, 그렇게 봤습니다. 7번.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양벌 규정과 관련해서 법인 또는 개인은 단지 형식적인 사업주가 아니라 자기 계산으로 사업을 경영한 실질적인 사업주를 의미한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명의 같은 거 빌려오잖아요. 그럼 명의를 빌려준 사람. 이게 여기 지금 판례가 안 보이는데 그 판례는 추지가 안 되나 본데 아니 그 약사 그 명의를 빌립니다. 그것도 현직 약사가 다른 약사 그 약사법이 약사는 한약국만 개설해야 되는지 뭐 그런데 그건 검색을 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래갖고는 또 현직 약사가 다른 약사의 명의를 빌려서 또 약국 또 개설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그 소위 말해서 그 약사법 위반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양벌 규정에 처벌받는데 그렇다면은 이때 양벌 규정에 처벌받는 사장님 약사, 대표 약사는 누가 되느냐? 명의를 빌려준 약사냐? 아니면 실제로 그 약국을 경영해주는 약사냐? 그랬더니 당연히 실제로 약국 경영하는 명의를 빌린 약사겠죠. 그 사람이 양벌 규정 적용 대상이겠죠. 바로 이제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8번 한번 보시죠.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는 경우 그 처벌은 직접 법률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한 처벌에 종속하며 처벌에 종속한 개별 책임입니다. 종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개별 책임. 행위자에 대한 선임 감독상의 과실로 인해서 처벌되는 것이므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처벌의 전제 조건이 된다.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건 개별 책임. 사실 건너뛰었지만은 이미 6번에도 그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도 각자 책임 원칙이지 어떤 종속되지 않습니다. 절대 종속되지 않다는 것들. 다만 9번 양벌 규정은 단지 법인 또는 업무주에 대한 처벌의 근거 규정이 될 뿐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다. 틀렸죠. 이런 판례도 아주 무지하게 많습니다. 양벌 규정은 실제 범법행위란 종업원에 대한 처벌 규정이자 동시에 법인 또는 개인, 이때 개인은 바로 업무주, 대표. 그래서 업무주에 대한 처벌 규정. 그러니까 범법행위란 종업원은 처벌하지만은 뭐가 됩니까?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법인이나 또는 업무주, 개인도 당연히 처벌할 수 있다는 것들. 자, 11번 다음 페이지입니다. 배임죄에서 타의될 사무를 처리하는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 그 타의될 사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 대표기관에 의해서 처리될 수밖에 없다. 자연인 대표기관이 배임죄 주체가 된다. 우리가 법인범죄에서 가장 대표적인 판례죠. 그 해설에도 있지만 법인은 그 자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사법상 의무의 주체는 될 수 있지만 형법상 뭐가 됩니까? 범죄 주체는 절대 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게 이제 부동산 이중매매를 했습니다. 상가 이중부장 사건. 부동산 이중매매를 했는데 그렇다면 배임죄로 처벌될 주체는 법인이 아니라 뭐가 되죠?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기관, 즉 대표이사가 되겠죠. 그 대표이사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되지 지금 법인 자체를 배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자, 이렇게 봤습니다. 조금 빨리 가야 되겠네요. 자, 구성요건 이론 바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구성요건 이론인데 이게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 이론인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번 유전착에 대해서 오상박에 대해서 객관식 문제가 여기도 있지만 되게 어렵게 출제하는데 거기도 역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금만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조금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먼저 1번 이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 이론은 첫 번째 요거는 지금 이제 조금만 하고 오늘은 유전착까지 못 나갑니다. 내일 유전착 이제 처음에 유전착부터 들어왔는데 내일 또 자세히 좀 말씀드릴게요. 이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 이론은 뭐냐면은 자,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 형법은 우리는 3단계 범죄 체계에서 우리 형법을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3단계 범죄 체계예요. 범죄란 구성요건에 대하고 위법 유착한 행위다. 그래서 이렇게 3단계 범죄 체계. 자, 구성요건에서 위법성, 그 다음에 책임. 근데 요걸 다시 두 가지로 나눠보면은 이 구성요건에 대해서 위법성 합쳐서 불법이 됩니다. 불법.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책임이 되겠죠. 자, 민법에서 불법행위. 똑같습니다. 민법에서는 불법행위라고 형법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불법행위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구성요건에 대해서가 위법성을 합쳐서 우리는 불법. 이렇게 형법에서 얘기를 하고 민법은 불법행위.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전체 범죄 체계를 불법과 책임 2단계로 보자. 요게 바로 2단계 범죄 체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우리 교수님, 우리나라 형사법학에 살아있는 전설, 아직도 고대 명예교수 김일수 교수님, 그래서 김일수 서학조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이 보지는 않죠. 그러다 이제 고대생이라든가 경희대 고대 로스쿨, 경희대 로스쿨에다 이 책을 필수로 보든가 뭐 하겠죠. 자, 이렇게 돼버렸는데 기본적으로 바로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 이론은 2단계 범죄 체계론입니다. 2단계 범죄 체계. 그래서 우리 3단계 범죄 체계에서 구성요건 대상과 위법을 따로따로 보죠. 그러다 2단계 범죄 체계는 이걸 합쳐서 뭐가 됩니까? 합쳐서 그냥 불법. 그러면은 먼저 소극적이란 말은 뭐가 되죠? 소극적인 말은 영어로 하면 네거티브. 소극적 말은 영어로 하면 네거티브입니다. 즉 이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가 있으면은 뭐가 됩니까? 불법이 조각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소극적 구성 요건 요소. 그렇다면 소극적 구성 요건 요소, 네거티브 뭐가 됩니까? 바로 위법성 조각 사유의 부존재를 의미합니다. 정당방위의 부존재, 긴급피난의 부존재. 정당방위의 긴급피난 인정 안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정당방위의 긴급피난 인정 안 된다는 뜻은 뭐가 돼? 바로 오상방위를 의미합니다. 오상방위. 정당방위 인정할 수 없다. 그래? 그러면은 이때는 무조건 위법성 조각. 이렇게 보자는 얘기죠. 자, 그래서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는 뭐가 됩니까? 즉 정당방위의 바로 네거티브 부존재를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성요건 해상수가 위법성이 합치되어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1번 질문 들어가기 요것만. 지금 기본적으로 뭐가 됩니까? 우리 이제 금방 들어가겠지만은 우리가 구성요건에서 착오가 일어나면 뭐라 그랬죠? 사실의 착오, 구성요건 착오. 그 다음에 위법성에 관한 착오를 일으키면 법률의 착오나 위전 착오라고 하죠. 근데 어차피 사실의 착오건 법률의 착오건 그 다음에 위전 착오도 구성요건이나 위법, 즉 불법에 관한 착오죠. 그러면 얘네들은 할 거 없이 모두 다 셋 다 사실의 착오. 끝.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1번 질문 한번 보시죠.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 이론에 의하면 위법성 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 사실의 착오, 위전착오는 구성요건 착오로서 고의를 조각한다. 그거죠. 구성요건도 착오, 사실의 착오. 그러니까는 위전착도 사실의 착오. 법률의 착오도 사실의 착오. 이거 변삼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의 착오는 원래 사실의 착오. 따라서 무조건 고의가 조각. 2번 13회 때도 뒤에 있습니다. 신중간에 보셔도 됩니다. 이번에도 또 출제가 됐고요. 다음에 2번 변시 3회입니다. 사일인 값이 현행범을 체포하면서 범인을 자기 집안에 감금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감금한 경우 이게 뭐죠? 아니요. 어떻게 사인이 사람을 체포하면 빨리 경찰에 수사기관에 인계해야지 지가 어떻게 함부로 그걸 감금을 합니까? 몰이 착오 중에서도 무슨 착오를 일으켰습니까? 법률의 착오. 법률의 착오죠. 그런데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 이론에 따르면 갑의 착오는 사실의 착오에 당한 맞죠. 왜? 법률의 착오도 당일의 사실. 요거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사실의 착오도 사실의 착오, 법률의 착오, 위전 착오도 그냥 사실의 착오. 끝. 지문은 여기에서만 출제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럴 때 사례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당일 12회 때 사례로 출제가 됐었어요. 8회 때, 7회, 12회 두 번 사례 나왔습니다. 답안지 위주작,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 이론 쓰지 마세요. 어렵습니다. 못 씁니다. 이거 쓰면 폭망입니다. 수능 순간 망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쓰면 합격하고. 아이러니죠. 안 쓰면 합격하고. 제가 이제 아이러니를 갖다가 우리 종합반 학생들은 1년 내에 이제 접하시게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가 아니라 가장 최우수 성적으로 전 1100점을 반치 넘게 이번에 이제 우리 한번 보자 그랬어요. 우리 4월달 바쁘냐면은 우리 종합반에서 1100점 넘어간 친구 반드시 일 거다. 하는데 형사법에 가장 큰 도움을 줄 거다. 아이러니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럼 또 좀 더, 자, 부작위범 한번 넘어가시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자, 부작위범의 성인 요건. 자, 5번인데, 부작위범에서 가장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자, 이거 보람명언 사건이죠. 어떠한 범죄가 적적 자기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음은 물론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소극적 부작용에 의해서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키면서 결국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게 이르렀다면 이는 자기에 의한 범죄를 범위 원칙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에게 자기와 부자기가 동시에 있으면 뭐가 됩니까? 자기로 우선적으로 봐라. 이게 보람병원 사건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기와 부자기가 동시에 존재하면 일단 자기가 우선이다. 자기가 우선이라는 것들. 자, 그 다음에 7번, 8번, 9번, 그 다음에 뭐 7번, 8번, 9번 이런 것들. 그런데 아닌데 이번 13회 때도 여기서 그렇죠. 7번 이번에 14회 때 출제가 됐습니다. 7번이 이번에 출제가 됐는데 이게 뭐냐면은 1타 4피. 그러니까 같은 법리가 4가지 판례가 있습니다. 7번 같은 경우가 자기에 의한 허위 공소 작성죄와 동행사죄, 그 다음에 부작에 의한 직무유기죄. 그게 뭐냐면은 경찰관이 지금 경찰 공무원이 범죄의 사실을 적발하고도 지금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겁니다. 자기에 의한 허위 공문서 작성죄와 부작에 의한 직무유기죄. 그 다음에 8번은 2번 나왔죠. 이거는 자기에 의한 범인리도피죄. 부작에 의한 직무유기죄. 자기에 의한 범인리도피죄. 이게 충남 본역에 지금 뭐가 됩니까? 형사반장 경위가 지금 대전 그 직업 지금 이제 수사 지휘를 안 받지만 이 당시에 수사 지휘였죠. 검사가 대전에 본역에 있는 유명한 조폭 누굴 검거하라. 그랬더니 어디서 또 아는 동생놈이에요. 야, 너 체포하라고 전화 지금 수사 지휘 내려와서 너 빨리 도망가. 자기에 의해서 법을 도피시켰다는 겁니다. 그럼 형사반장 체포 안 했죠. 부작에 의한 직무유기. 자, 이런 경우들. 또 하나가 뭐가 됩니까? 9번. 이번에는 경찰 공무원 자기에 의한 증거인멸죄. 그러다 이 양반은 박모과장 경정입니다. 부작에 의한 직무유기죄. 이렇게 역시 하나 행위에 의해서 자기 범과 부작위 범이 동시하면은 이때는 법적 영합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역시 자기 범이 우선하게 간다. 따라서 자기에 의한 허위 공문서 작성죄, 그 다음에 범인의 도피죄, 증거인멸죄.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좀 빠져 있는데 유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그래서 1타 4피 4개입니다. 자기에 의한 범인 은닉 도피죄 등등이 성립하고 이때 부작에 의한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것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최소 2번씩은 객관식 출제가 됐고 사례로도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아깝게도 변제에서 아직까지는 사례가 안 나왔어요. 법전용모 시험은 나왔어요. 법전용모 시험은. 근데 본인 시험은 아직 안 나왔는데 다른 그 국가시험, 고등고시에서는 역시 사례로도 출제가 됐습니다. 자, 10번 한번 보세요. 자기 범인 허위 공문서 작성죄와 부자기 범인 직무유기죄가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진 경우 자기 범인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기소하지 않고 부자기 범인 직무유기죄로만도 얼마든지 기소할 수 있다. 그렇죠. 자, 이게 뭐가 됐냐면은 밑에 해설 보시면 공소제기권자. 자, 우리 법 체계에서 공소제기권자는 검찰이죠. 검찰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는 이때 독일의 기소 법정주의가 아니라 뭐가 되죠? 미국의 기소 편의주의를 취합니다. 형사소송법에 우리나라의 대원칙은 기소 편의주의예요. 기소 편의주의 뭐가 되죠? 엿장수는 아닙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기소 편의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검사한테 여기도 엄청난 재량권이 있다는 거죠. 어느 것으로 기소할지 말지, 기소를 해도 이 범죄를 기소할지 저 범죄를 할지, 그것은 바로 검찰 기소 편의주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자기 범인 허위공소 작성죄가 아니라 부자기 범인 직무유기죄로 기소했다. 근데 이게 훨씬 형이 낮습니다. 직무유기죄 1년이 하거든요. 허위공소 작성죄는 7년이 하고, 그래도 경한 범죄 직무유기죄로 기소했다. 전혀 문제가 없다.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 이렇게 2번이나 출제가 됐고요. 11번, 이번 13회 때 또 나왔습니다. 형법상 부작위 범위 인정되기 위한 자기 의무는 법적 의무화하므로 사유상교 또는 조리상 자기 의무가 기대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유상교 조리에 의한 자기 의무도 얼마든지 인정됩니다. 다만 종교나 관습에 의한 자기 의무도 부정됩니다. 종교나 관습은 부정되지만 그러다 기타 조리 사유상교 신칙에 의한 자기 의무 얼마든지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것들. 12번이 사실 부작위 범 제일 유명한 판례입니다. 일단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제일 유명한 판례인데 갑은 친족화 을과 병을 살해할 생각으로 형이 사업자금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친족화들 친형인데 친족화들을 저수로 들어가서 죽이려고
저수지로 데려가서 미끄러지기 쉬운 쪽으로 유인해서 함께 걷고 있었는데 벽이 먼저 미끄러져서 물에 빠졌고 을이 놀라서 이를 쳐다보는 동안 갑이 을을 밀어 을이 물에 빠졌다. 결국 두 아이는 물에 빠져 숨졌다. 이 경우 갑에게 병에 대한 민법상의 보호적인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갑에게는 선행행에 의한 보호적인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죠. 민법상의 보호적인 지위, 삼촌인데 친삼촌 작은 아빠. 숙부라고 돼 있거든요. 우리 판결문에 숙부라고 돼 있다는 겁니다. 숙부라는 얘기는 뭐죠? 작은 아빠라는 뜻이죠. 그 얘기는 결혼을 했다. 자, 그러면 우리 민법상 지금 작은 아빠라는 얘기니까 장남은 뭐가 됩니까? 장남은 분간할 때는 임의 분간합니다. 그러나 딸이라든가 차남 이하는 어떻게 되죠? 법적 분간, 자동 분간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뭐가 됩니까? 동거 친족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학설이 이게 지금 다툼이 많아요. 동거 친족이 아닌 경우도 이때 우리가 자기 유무를 인정할 수 있는 가 없는가는 학설 대립이 있습니다.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부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빼박은 하나 있죠. 아니 지금 이게 뭐가 됩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익사의 위험이 있는 위험한 저수를 왜 들어갑니까? 애들을 실제 빠져 죽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형법 18조 위법한 선액에 의한 자기 유무는 빼박으로 인정됩니다. 바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요것도 법전형 모의시험에 사례로도 출제가 됐었는데 객관적으로 3번입니다. 이게 이제 얼마든지 사례로도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자, 모텔방에 투숙해서 담배를 피워도 제떨에 담배불을 끄게 되었으나 담배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불이 붙기 쉬운 휴지를 제떨에 버리고 잠을 잔 과실로 담배불이 휴지와 침대 시트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한 경우. 아니 모텔에서 제떨이에다가 막 화장지를 막 쌓아놓은 다음에 담배불 던졌다. 이렇게 중과실이 되겠죠. 중과실 또는 중실화에 의해서 모텔에 화재가 났습니다. 이때는 중과실치사죄, 여러 명이 죽거나 다쳤어요. 또는 중과실치사죄다, 중실화치사죄가 일단은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이 화재가 중대한 과실인데 선행위로 발생한 이상 화재를 소화할 법률상 의무, 즉 법률상 자기 의무는 인정됩니다. 자기 의무는 빼박으로 인정이 돼요. 그런데 화재 발생 사실 안 상태에서 모텔을 빠져나오면서도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었던 사정만으로는 화재를 용이하게 소화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므로 부작에 의한 현주건정을 방화치사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부작위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는 바로 보증의 지위, 자기 의무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결과방지 가능성. 근데 과거에는 사례에서 결과방지 가능성이 상당히 중요했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지금 변시 들어오면서 답안지에 보면은 결과방지 가능성을 거의 현출 안 하기 때문에 모르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거는 결과방지 가능성. 즉, 소의 가능성, 소의 용이성의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결과방지 가능성이 없으면 아예 부작위범이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 원칙인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결과방지 가능성이 없다. 소의 용이성 내지 가능성이 없다. 왜? 이게 흔히 말하는 필로티 공법이거든요. 저도 이렇게 강의하다 이 얘기만 나오면 좀 이렇게 봅니다. 우리 건물에 이게 필로티 공법일까 아닐까? 필로티 공법을 하는데 이게 이제 빨리빨리 짓죠. 빨리빨리 짓는데 문제는 뭐 외벽에다가 스티로폼 이렇게 해갖고는 뭐 우리탄 폼? 그런 것들에서 불 붙으면 끝 아닙니까? 확 번지는 거예요. 요새 이래갖고 난리들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텔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일단 불 붙으면은 그 다음에 우리 진짜 이거 많이 보셨죠? 최근에. 진짜 엄청나게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 붙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이건 119에서 와봤자 이것도 이미 늦었다. 그러니까 대법원도 소의 용이성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절 방화치사상죄는 성립할 수 없다. 다만 중과실치사죄나 중실화치사죄 이걸로만 처벌할 수 있다. 그렇게 봤던 판례가 됩니다. 17번 도로교통법 54조 1항의 교통사고 운전자의 사상자 구호조치 의무는 위법한 선행의 경우에만 자기 의무를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도 한 번밖에 안 나왔어 이상하게. 지금 우리가 교통사고를 내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제 다쳤거든요. 뭐 교통사고는 매일 일어나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가 판례 보면 교통사고 일어났잖아요. 사고 운전자가 그 사람이 적법하다, 위법하다 가리지 않습니다. 과실이 있다 없다 가리지 않습니다. 책임이 있다 없다 과실이지 않습니다. 사고 운전자는 무조건 뭐가 됩니까? 빨리 구호 조치 의무를 취해라. 따라서 이것은 위법한 선행이 의미 없다는 거죠. 모든 운전자, 사고 운전자에게 골고루 적용되고 특히 이것은 도로교통법 54조 제1항 무슨 얘기가 바로 법령에 의한 자기 의무가 인정됐다. 그래서
법령에 의한 자기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들. 자, 그런 경우. 자, 중요 판례 나옵니다. 20번. 업무방해죄와 같이 자기를 내고라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해서 범하는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작위를 실행해서 자기와 동일시 할 수 있어야 된다. 행위 정역의 동가치성. 뒤에도 또 나오는데 행위 정역의 이제 동가치성인데 우리가 행위 정역의 동가치성은 즉 자기에 의한 행위가 가능하면 부작위에 의해서 똑같이 가능해야 됩니다. 자기에 의해서는 가능한데 부작위에 의해서는 불가능하면 그때는 부작위법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행위 정역의 동가치성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범죄 성립을 제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갑이 A를 위해서 공사를 해줬습니다. 공사를 쭉 해줬어요. 그런데 A가 공사 대금을 지불하지 않, 1원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갑이 화가 나서 그 공사 현장에 쌓아놓던 건축자재를 단순히 치우지 않았다. 부작위죠. 그랬더니 이제 여기에 대해서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 기소했다. 그래서 대법원은 야, 이 지금 단순히 A를 위해서 공사를 했는데 공사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니까는 공사자를 단순히 치우지 않았을 부작위를 했을 뿐이다. 근데 이러한 경우 자기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은 일부러 건축자재를 갖다가 쌓아둬갖고는 2차 공사하는 걸 막으면은 자기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되겠죠. 그러면은 피해자를 위해서 지금 공사를 했는데 공사 때가 아무도 안 맡아서 단순히 치우지 않은 부작위와 일부러 공사 자재를 갖다가 자기에 의해서 쌓아놓은 이 자기에 의한 업무방해를 똑같이 볼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대법원은 이거 똑같이 볼 수 없다. 전혀 똑같이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뭐가 됩니까?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무죄가 인정된 사건이고요. 21번 한번 보시고 좀 쉬시죠. 자, 부작위와 업무상 배임죄도 가능합니다. 이번 13회 때 출제가 됐고요.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과 신뢰관계에서 일정한 업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할 법적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상황에서 당연히 할 것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성립할 수 있다는 것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작위에 의한 배임죄도 가능. 예컨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남의 재산을 이제 투자 같은 것들을 예컨대 주식 같은 것들 펀드 배임이죠. 자 맡았는데 완전히 뭐가 됩니까? 주가가 떡락을 합니다. 떡락을 해요. 떡락을 하면 그 다음에 떡락을 해야 되겠죠. 딱 누가 봐도 이제 떡락인데 이제 다음부터는 떡락의 시점이 옵니다. 자 떡락에 1시간 남았다, 10분 남았다, 3분 남았다. 그럼 매니저들 빨리 던져야 되겠죠. 근데 안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안 던지고 있다. 그랬더니 떡락을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남들은 다 떡상했는데 이 사람은 떡락하는 바람에 남들은 다 플러스를 맞는데 이 사람만 마이너스를 맞아. 그 정도가 된다면은 그 펀드 매니저 얼마든지 부작위에 의한 배임죄로서 처벌할 수 있다는 것들. 밑에 해설 한 번만 보세요. 해설 한번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봐. 여기는 그게 없네요. 죄송해요. 2번 동그라미 2번이 있습니다. 자, 부작위를 동그라미 2번 주신 분. 부작위를 실행에 착수를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자기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무처리 임무를 부여한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리라는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등으로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협이 구초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때 실행에 착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누가 봐도 떡락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도 안 던지고 있다. 그러면은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 배임의 실행 착수가 인정되고 떡락 끝났다. 그러면 이제 끝이죠. 그러면 이제 기수가 될 수 있다. 여기까지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쉬었다가 요거 26페이지 여기서부터 한번 들어가시죠.